기초과학, 또 거대 연구시설 사이에 노벨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벨상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대 연구시설에 대해서 그 추진 과제나 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0년대에는 그 과기천을 만들고 또 키스트를 만들고 또 과학재단도 만들어서 기반을 다지던 부분이었고, 정말 발전 시기는 70년대부터 이제 활발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정도 그 산업화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발전 속도가 이제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년 정도 돼야 선진국의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지금 40년 만에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오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하면 모든 주요 국제기구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답니다. 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너무 빨리 이제 산업화가 돼서 선진국이 돼서 2세대 만에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계속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좀 우방 국가나 주변 국가가 다 빵빵하답니다. 미국이나 그런 일본 등이 너무 워낙 잘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빠르게 이제 선진국의 어떤 후발주자긴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 가장 큰 이제 선진국 정신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확실히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벌어놓은 그러한 돈도 없었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핵심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다는 것을 많은 그런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서 2016년 서울 시가지를 비교한 사진을 조그맣게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나라 특이합니다. 선진국이면서 신흥국처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정체가 되거나 그 성장이 불황 속에서는 멈추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신흥국처럼 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보시는 것처럼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런 시티뱅크에서 2050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인당 GDP가 2위에서 4위 사이라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과학기술이 강하고 상당히 저력이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노벨상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론 물리학이 있어가지고 장치가 없이도 노벨상을 6, 7번씩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이런 거대 연구시설이나 실험도구가 있어야만이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처럼 제조업이 강하고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못 만들 수는 없는데, 이런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보고 요 데이터를 보고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T는 테슬라입니다. 그 MRI의 바로 내혈관 영상입니다. 테슬라가 단위여서 적을수록 해상도나 이런 자력이거든요. 초자기장의 초전도 자석인데 지금은 23점 몇 가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혹시 뇌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항상 부작용이라는 걸 적습니다. 다른 걸 건들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리거나 평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1.5 테슬라입니다. 뇌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3.0까지 이제 상용화돼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더 많죠. 안 보이던 게 보이죠. 7테슬라 보시면 엄청 많이 보이시죠. 내비게이션으로 얘기하면 10단계 중에 5단계 정도까지밖에 못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뇌신경은 저렇게 장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 최초나 세계 최고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장비 힘이 대단합니다. 아이디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구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지 않거나 외국에서부터 천천히 오게 되면 당연히 노벨상은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KBSI에 구축이 된 수백억짜리의 실테슬라입니다. 이게 있음으로써 연구용으로 이제 있음으로써 이제 되게 되는데 저게 엄청 큽니다. 예. 이 건물 요 공간보다 훨씬 큰 부분이고 이게 위와 아래 다 특별 설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장비는 곧 시설입니다. 반드시 편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의 그 어태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반 시설하고 다릅니다. 일반 시설은 토지와 건물과 단순히 흙배기에 공주 시설만 있는 게 일반 시설이고요. 어떤 극한 뭐 마이너스 80도씨라든가 뭐 100도에 뭐 섭씨 100도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이건 연구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붙박이 장치들이 계속 붙으면 바로 이제 이런 연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빅사이언스로 변해가면서 장비도 커지면서 이제 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고대 과학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럼으로써 체계도 잡힙니다. 그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소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도 거대 과학의 예인데 장비가 없어 보이시죠? 조그만 장비들이 네트워크로 많이 묶여 있거나 동시에 인간 게놈을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이 집단 연구도 거대 과학이 되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차세대 염기서열기라고 해서 뭐 몇 년 동안 인간 게놈 하나를 하는데 뭐 2,000명이 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기계 하나가 그 하루에 3명 정도씩은 풀로 쉽게 이제 인간 게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화된 것이죠.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져서 진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좀 핵심에 있는 부분이 이제 항상 많이 들으신 선에 대해서 선 가속기가 세계 최대의 가속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가속기 같은 경우는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에 있는데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100m 정도에. 정확히 얘기하면 50에서 150m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하 100m에 27km의 원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직경은 3m 정도고요. 이렇게 이제 지하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빛의 속도로 입자를 계속 충돌시킴으로써 그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상으로 예언한 거나 예정한 것들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노벨상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힉스 박사가 힉스 입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증명을 해서 2013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그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증명까지 하게 된 거니까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너무 순간이어가지고 힉스 입자가. 그래서 뭐 엄청 많은 반복해서 이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센싱 될 때까지 나오고 이제 발표를 증명을 해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벨 과학상을 우리나라가 받으려면 첫 번째 이건 동등합니다. 새로운 발견일 것.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은 특이하죠. 생존해 있을 것. 살아있어야 받습니다. 한 분한테 노벨상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철저히 건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노벨상 수상이 앞에 이론이 있고 뒤에 장치로 증명했을 때 텀이 30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40대 정도 하면 60, 70대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근데 60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과거 것이 입증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파급 효과가 있어서 받게 된 것이죠. 장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또 뭐 장기로 있거나 직원이기도 하거나 방문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9분이 바로 이 장치에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되고 뭐 한간에는 농담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없지 않냐 이제 나올 건 다 나오지 않냐 했지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개조도 하면서 이제 노벨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MRI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3만 대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경제성도 꽤 높은 것이죠. 연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업적으로도 의료 행위에도 쓰이게 되고 8천만 명 이상이 진단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도구의 개발도 노벨상 수상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NMR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MRI의 앞자가 NMRI입니다. I는 이미징이고요. 그래서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엄밀히 얘기해서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는 NMR이 12,000입니다. 12,000. 기가헤르츠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또 단위가 테슬라가 아니라 기가헤르츠인데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은 엄청 노력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들어온 게 1200메가입니다. 900메가인데 1200메가가 지금 개발이 딱 2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고해상도의 장치가 있으면 세계 최초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설치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설치하는 중에 그 다음 레벨 2,000짜리를 만들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누군가 세계 시초의 것이 다른 데서 사가면 그 다음 것을 준비합니다. 그게 미국이나 이건 독일 겁니다.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은 이런 것으로 자기네들의 그런 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노벨상에 대해 너무 먼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좀 약간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출생하신 한 분이 노벨상을 받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를 부산에서 보내고 그 대학을 오하이오 쪽에 가서 석사까지 받고 듀폰사에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광산 그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화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노벨 화학상을 타게 되는데 바로 뭐 제약 연구라든가 환경에너지 연구에 하나의 큰 장을 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을 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에 가끔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장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서 대형 연구시설을 모았더니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00억 원 이상도 꽤 많은데 일단은 관리 대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지침에 정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대형 연구시설 50억 원 이상은 100여 개 정도 되고 또 예전에 저희가 그 약간 못 살 때 그 차관을 빌려왔습니다. ODA 돈으로 뭐 IBRD라든가 미국이나 그런 일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그거는 R&D비라고 돼 있지 않고 교육차관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현재 130개 정도 되고요. 시설이 8조 원을 넘습니다. 근데 그걸 빼고는 약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연간 구축비가 매년 쭉 가다가 갑자기 2000년대 초에서 엄청 뛰죠. 엄청 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3천억, 4천억 원 사이가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심에 보고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투자 누적치로 연간 누적치를 보면 지금 계속 이제 5조 원을 넘어갔고 더 많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집어야 될 부분은 계정도 없는데 19조 또는 뭐 좀 있으면 20조까지 가고 이제 멈추게 될 텐데 이렇게 계정도 없는데 갑자기 생겨납니다. 근데 3, 4천억 원씩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3, 4천억 원을 어딘가에 계속 빼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별도의 대형시설 구축에 대한 칸막이 계정이 없습니다. 이게 큰 이제 하나의 문제고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다 짐작하시겠지만 대형 연구시설의 총 투자 비용을 적정 투자 규모를 정해야 됩니다. 아까 2.1% 정하지 않아도 그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2%를 하든 3%를 하든 컨트롤 타워가 정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지면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별도의 계정이 별거 없습니다.
모든 범부처 다부처 사업이니 하나 놓고 전 부처가 다 쓰니 요 사업을 통해서만 신청을 하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기재부가 따로 개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바로 순수 R&D를 압박하지 않게 균형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실링 속에서만 쓸 수 있게 아예 양성화시키고 밀고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균형 투자가 핵심 문제거든요. 많은 이슈가 가속기 이슈도 많이 겪게 되셨을 텐데 순수 R&D의 예산을 압박한다의 관점 때문에 더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기초과학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역 안배처럼 또 분야 안배처럼 하나씩 해주는 선물이 아니라 약간 저는 이것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비가 전쟁인데 능력이 없으면 또 필요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다 기회를 주되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개정이 있으면 별도의 전문위원회, 지금은 같이 뭐 기초 기반에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칭 대형시설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10% 이상 되는 것들은 이쪽으로 보내서 정확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12개 거대 과학 기술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서 밸런스를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많은 학회나 협회의 함의를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항상 공개적으로 움직여지길 바라서 NFRM이라는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 지도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서 더 만들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센터장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더라도 힘을 이쪽에 안 주시면 다 민원성으로 다른 루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려면 항상 후보풀이 어디 들어있고 그 다음 관문심사처럼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조정해서 다 기회를 주되 투자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다 과학기술계 합의를 봐서 올라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관문심사 내용입니다. 다 결정이 되면 개념 설계 시에 심의 한번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때 하고 또 상세 설계 때 하고 그리고 구축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장비 심의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이제 미래부랑 같이 만든 그런 심의위원회인데 옛날 국가위였죠. 거기서 그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일부를 대형연구시설 심의분과를 둬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선진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도 여러 가지를 다 해보다가 가장 정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드리는 정책 제언은 실링이 정해지면 잔여 예산이 다 정해집니다. 잔여 예산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잘 껴맞추는 것이 핵심 대형연구시설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별도의 순수 R&D를 압박하지 않는 별도의 개정과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 분야의 기회를 주되 그런 과학기술계나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시설부터 구축해야 된다는 것. 또 주어진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주어진 곳에서 이제 알차게 또 가능하면 뭐라고 할까요? 세계 적은 돈으로 세계 최고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켄 연구소는 아까 보여드린 NMR만 48개 있습니다. 도대체 독일이 다 석권하거나 미국이 석권하는데 뭐가 세계 최고를 만들 수 있을까? MRI를 전 세계 브랜드를 다 갖다 놓자. 그러면 전 세계의 학자들이 자기가 쓰던 것을 쓸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집적돼 있습니다. 리켄 연구소에. 그랬더니 수학자가 달라붙었죠.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노벨상은 거기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